자, 8절입니다. 해외 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인데, 일단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예요. 해외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장한테 그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매달 말일이 중요해요. 매달 말일.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가, 예를 들면은 실제로 해외 금융계좌에 5억 원 초과해서 계속 갖고 있었는데 매달 말일에만 돈을 살짝씩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말일에도 5억이 살짝 5억 이하, 딱 5억까지 괜찮으니까 2월 말일에도, 원래는 월 중에는 계속 넘었는데 2월 말일에 딱 5억, 3월 중에도 계속 있었는데 3월 말일에 딱 5억, 이러면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언제나 뭐만 보는 거예요? 매월 말일만. 그러니까 딱 1년에 12번이죠. 딱 12개월에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해서 12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 중에 어느 하루라도 5억을 초과하는 게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러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됩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날은 매월 말일이에요. 매월 말일날 한 번이라도 5억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라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밑에 뭐 꽃표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A, B, C, D 쭉 나오는데 그거는 보지 마세요. 걔는 안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해외 금융회사, 말 그대로 해외 금융회사는 외국에 있는 뭐 은행 등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은행들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가상자산 사업자 나오잖아요. 가상자산이 이제 그 비트코인 말하는 건데요. 그 해외 금융계좌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갖고 있어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 밑에 보시면은 가상자산 거래는 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예요. 다 1월 이후니까 지금 올해는 그냥 외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는 그 해외 금융회사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 해외 금융계좌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해외 금융계좌 정보는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 등에 관한 정보,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해외 금융계좌 정보라고 해가지고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밑에 보면은 해외 금융계좌 그러면 관련자라는 게 뭐냐? 이건 또 나올 만해요. 그러니까 해외 금융계좌는 나올 만한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신고 의무자냐?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얘기했죠. 매월 말일 날 어느 하루라도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볼게요. 해외 금융계좌에 명의자하고 실질 소유자가 달라. 그러면 그 명의자랑 실질 소유자가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가 돼요. 명의자하고 실질 소유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인데 다른 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아닌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이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금융실명제가 없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의자와 그리고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러면 그 둘 다 뭐라고 한다고요?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해외 금융계좌가 공동소유야. 공동명의 계좌인 거예요. 공동명의 계좌. 그게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 외국에는 공동명의 계좌로 할 수도 있어요. 이 계좌 자체를 나하고 와이프하고 가족 명의로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공동명의 계좌, 친구끼리 할 수도 있고, 그 공동명의 계좌는 그 공동명의자 각자가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외 그 계좌가. 근데 그게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5억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지금 해외 금융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지금 서로 이렇게 다르면, 이거는 각각의 소유 계좌로 보는 거예요. 얘도 신고하고 얘도 신고하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5억을 초과하는 게 하루라도 있다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목을 초과한다면 얘네들 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명의 마찬가지. 각각 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해당 계좌를 각각 부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대해서 얘도 신고하고 얘도 신고하고. 공동명의다? 이거 만약 공동명의다? 그러면은 공동명의자 각각 이 계좌에 대해서 각각 다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얘네들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고 하고요. 관련자. 그러면은 그 계좌를 관련자들은 각각 보유한 걸로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 것들이 나올 만한 거예요. 실질적 소유자는 말 그대로 이제 명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이게 또 나와요. 나오는 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 그럼 이제 해외금융계좌 지금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있는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자가 있어요. 면제되는 자가 있는데 1, 2, 3번만 보시면 됩니다. 1, 2, 3번. 2번하고 3번은 당연한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거야, 그게. 그 계좌가 국가 거야. 또는 지방자치단체 거야. 또는 그 계좌가 금융회사 거야. 그럼 걔네들은 신고 안 해도 돼요. 금융회사나 국가 등은 신고 안 해도 돼요. 2번, 3번은 당연한 거고요. 4번, 5번은 그러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1, 2, 3번이 중요한데 1번입니다. 1번. 2, 3번은 당연한 거고요. 1번. 소득세법 3조 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다시 외국인 좀 줄이면 소득세법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그게 이제 3조 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가 누구냐면은 단기 외국인 거주자 특례 규정 혹시 기억나세요? 해당 사람 종료일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있죠. 외국인 거주자. 그 외국인 거주자는 어떻게 돼 있죠? 거주자긴 거주자니까 국내외 원천 소득에서 납세문은 있지만 국외 원천 소득은 좀 제한적이죠. 국외 원천 소득은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것만 납세문을 진다. 그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소득세법 3조 1항의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인 단기거주자 특례 적용받는 그 걔네들 말하는 거예요. 거주하긴 거주자인데 걔네들은 국외 원천 소득은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만 지급되는 걔네들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걔네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있긴 있는데 재외국민 걔네들로서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렇죠? 2번, 3번은 당연하고 국가나 은행은 당연한 거고요. 1번은 외국인 단기거주자 특례가 적용되는 그 외국인 거주자와 그다음에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로부터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된 자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를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라고 했죠.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예 안 했거나 했는데 누락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신고를 안 할 수가 있고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잘못 신고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6월 30일까지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까지 아예 안 했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일정 기간 내에 잘못 신고했다면 일정 기간 내에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늦었으니까는 얘네들한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안 했거나 잘못 신고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 과태료가 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이제 벌칙에서 이제 나와요. 얼마씩인지 그 과태료가 금액이 나올 텐데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아무튼 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좀 이따 볼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일정 기간 내에 수정 신고하거나 신고 안 했을 때는 일정 기간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국기법처럼
국기법에서 신고 불성실 관세를 감면해 주잖아요. 얘네들도 감면을 해줘요. 감면해 주는데 잘 보세요. 감면율이 혹시 국기법은 신고 불성실 관세에 관련해 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하면은 90, 75, 50, 30, 20, 10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적용됐잖아요. 기한 후 신고는 50, 30, 20 이렇게 또 혼자 하네요. 그죠?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국기법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율은 90, 70, 50, 30 이렇게 90, 70 감면이 50, 30 얘도 일정 기간 내에 기한을 신고하게 되면 90, 70, 50, 30 과태료가 얼마 되는지는 좀 이따 마지막 벌칙에서 나오는 거고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과태료가 부과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안 했거나 잘못했을 때 일정 기간 내에 기한후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하게 되면 그 과태료가 감면이 되는데 율이 같은데 기간은 달라요. 기간을 보세요. 수정 신고를 보니까 6월 말까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했을 때 90%라고요? 신고 기한 지난 후 6개월 내. 그죠? 얘는 6개월 지났지만 1년 내. 얘는 1년 지났지만 2년 내. 2년 지났지만 4년 내에 수정 신고하게 되면은 기간 되게 길게 줬다. 그죠? 이때까지만 하게 되면은 90, 70, 50, 30% 감면해줘요. 기한 후 신고는 90%가 되려면 신고 아예 안 했다가 90% 적용 감면되려면 1개월 내. 그죠? 그 다음에 1개월 지났지만 6개월 내. 6개월 지났지만 1년 내. 1년 지났지만 2년 내에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은 그러면 90, 70, 50, 30%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국기법에서도 감면이 있지만 좀 율이 완전 다르고 기간도 달라요. 그죠? 그리고 과태료는 좀 이따 나올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신고 안 했거나 또는 과수 신고했을 때에는 나중에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하게 되면 감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정오표 560페이지에 마지막 560페이지 보시면 560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두 개에 대한 얘기거든요. 밑에 두 개. 그 뭐 위에 거는 그 상 5에서 6에 D, E 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그 밑에 하 8과 하 1 바꾸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반영을 그때 못한 거여가지고 수정을 한 건데 자, 내용을 볼게요. 1번에 뭐가 바뀐 건지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1번에 계좌 신고 의무자가 누군지 아시죠? 5억 초과 계좌 신고 의무자가 신고 기한까지 6월 말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수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한 세무자는 그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수 신고한 금액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응? 출처에 대해서 신고 의무 위반 금액에 대해서 그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바뀐 거냐면 두 번째 줄에 그거를 요구하는 자가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해당 과세당국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과세당국은 누구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관할 지방후세청장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납세지 관할 세무장만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것도 개정된 거예요. 개정돼가지고 납세지 관할 세무장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되는 거죠? 관할 지방후세청장까지도 출처에 소명을 할 수가 있는, 소명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과세당국은 두 명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더 납세지 관할 세무장뿐만이 아니라 관할 지방세청장도 출처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번 볼게요. 2번. 그러면 1번에 따라 소명 요구를 받은 해당 계좌 신고 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소명을 해야 된다고요? 90일 내에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 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 규정뿐만이 아니라 벌칙에서도 이게 나와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은 이게 뭐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럼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요. 일단은 소명을 요구를 먼저 해요. 이거 너 신고 빠뜨렸네? 그럼 이거 빠뜨린 거, 왜 빠뜨렸고, 어디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소명해. 이런 걸 요구를 해요. 먼저.
그러면 그 요구하면은 그 뒤가 절차가 비슷해요. 요구를 하면은 내가 그 소명을 해야 되는데 며칠 내에 소명해야 되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명 요구가 오잖아요. 통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90일 내에 소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도 똑같아요. 뭐든지 다. 모든 소명은 다 그래요. 모든 소명은 100%를 어떻게 다 소명합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전체 의무 위반 금액의 몇 % 이상만 출처를 소명하면 전체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80% 이상만 소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를 소명한 것으로 봐줘요. 그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뒤에도 지금 벌칙에서도 벌칙 관련 여러 가지 잘못된 거에 대한 벌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벌칙을 하기 전에, 벌칙 내리기 전에 무슨 요구를 먼저 한다고요? 하는 게 많다고요? 소명의 요구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명의 요구를 받으면 며칠 내에 소명해야 되고요. 90일 내, 그건 절차가 같다고요. 그런 절차. 그 소명의 절차는 같아요. 90일 내에 소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몇 %만 소명하면, 80%만 소명을 하면 전체를 다 소명한 걸로 봐줘요. 80%만 소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만, 계좌 신고 의무자가 자료의 수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소명이 마찬가지인데, 90일 부족해. 내가 막 자료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소명을 하려면. 근데 자료를 수집이나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납세직 관할 세무정이 아니라 누가? 과세, 당국. 누구를 포함한? 관할, 지방세청장을 포함한 과세 당국은 60일 범위내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가 있다. 이거는 모든 소명이 다 절차가 똑같아요. 모든 소명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소명 딱 나왔을 때는 뒤 절차는 똑같으니까 소명 요구 통지가 오면 90일 내에 소명을 해야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80%만 소명하면 전체를 다 소명한 걸로 봐주고, 근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연장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또 해주고, 이렇게. 이 소명의 절차는 같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마지막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의 비율. 당연히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세무공무원이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세무공무원이 그거를 타인한테 누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비밀 유지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해외 현지 법인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있었던 내용이 법인세하고 소득세에서 없어지면서 이제 국조법으로 이렇게, 이게 어차피 다 국조법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도 신고하라고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인데, 이게 해외 현지 법인은 어떤 거냐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내가 외국 회사에다가 내가 직접 투자를 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거나 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즉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 해외 현지 법인 등에 대한 그 자료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해외에 있는 그 외국에 있는 회사에 직접 투자한 거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또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냥 해외 부동산 등에 취득하거나 매각했을 때, 취득하거나 매각을 했을 때에, 그죠? 그때 이렇게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물 종료에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납세지 관한 세무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그죠? 지금 아까 얘기한 건 얘고요. 지금 얘기한 건 요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에 이거를 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거주자라면 소득세, 과세한 종료일, 법인이라면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라고 표현할게요. 사업연 종료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사업연 종료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이라고 하는 사람. 자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자료를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해야 되고요. 그건 별도로 이제 요건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했거나 직접 투자했거나 직접 투자, 간접 투자는 요건이 안 돼요. 내가 직접 투자한 것만 직접 투자했거나 또는 해외 부산 등을 취득 및 매각을 했다면 그러면 종료에 속한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내에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들은 A부터 G까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걔네들은 막 시험 문제 그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지. 어떤 경우에 언제까지 뭐를 제출하냐는 거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보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명세서 등에 대한 그 A부터 G까지 그건 남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추측용도 아니에요. 보지 마세요. 그냥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저 때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했다면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때까지 제출 안 했거나 제출했는데 거짓된 명세 등을 제출했다면 보완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게 2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다만 일의 각각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 현지법인 명세 등의 제출을 보완 요구할 수 없다. 2년이 지나버리면 이제 보완 요구가 안 된다는 거고요. 보완 요구를 받은 자는 보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위에서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은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 해외 부동산 등의 물건별, 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렇죠. 이건 나올 만한 거죠. 해외 부동산 취득 매각을 하는데 취득가액, 건별. 취득가액 판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처분가액 얘네들이 건별로 물건별로 얼마 이상인 것만 이런 걸 제출한다고요? 건별로 2억 원 이상이어야지만 이걸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나오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저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읽어보세요. 걔네들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겨보면은 또 소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게 일단 내용 볼게요. 1번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해외 직접 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외 현지 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까지 해외 직접 투자 명세서 쭉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서 및 해외 직접 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자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무슨 자료들을 쭉 나오는데 그 자료들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다음 각호가 그 A, B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각호의 금액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10년 전, 다시 말하면은 조사를 할 때 10년 거 자료를 본다는 거예요. 10년 거 자료를 봤더니 주식 투자한 게 있고 해외 부동산 취득한 게 있네. 근데 얘가 신고를 안 했네. 이거 신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안 했네. 그러면은 과세당국이 야 너 10년 거는 본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이전 거는 볼 수가 없고요. 언제나 10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과세당국. 근데 얘가 뭘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안 했네. 그러면 아니면 했는데 거짓말이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 100억인데 20억 신고했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거짓 신고했거나 신고를 안 했다면 너 이거 그거 다 어디 갔는지 출처를 뭐 해라? 소명. 그렇죠. 이것도 소명해라. 근데 이 소명은 언제나 10년 거 자료를 본다는 거죠.
소명해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지금 과세당국이 안 거예요. 주식투자 지금 100억 한 거 지금 밝혀냈는데 신고 안 했다면 이거 100억 어디서 나가지고 너 지금 취득했어? 이거 다 소명하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명에 따른 내용은 똑같아요. 자, 이런 소명의 통지를 받으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런 소명은 무조건 며칠 내에 소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2번 나오잖아요. 며칠 내에 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내에 소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나온 거 있죠. 소명할 때는 예를 들면 100억을 소명해야 되는데 몇 %만 소명하면 전부를 다 소명한 걸로 본다고요? 80% 이상만 소명하면 전부를 소명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또 아까 소명하려면 아무래도 10년 거니까 막 9년 전, 8년 전 거 기억해야 되니까 자료 수집하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그죠? 그래서 연장 신청,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세당국은 며칠 60일의 기간 동안 딱 한 차례에 걸쳐서 그죠? 연장 승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란 말만 나오면 그 뒤는 절차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9장입니다. 벌칙. 9장에 벌칙이에요. 뭘 잘못한 이 지금 국조법 관련해 가지고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과태료를 지금 낸다는 거거든요. 벌칙. 여기서 말하는 벌칙은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과태료. 자, 먼저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아까 우리가 그 이전가격세제 공부할 때 국제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아까 우리 통합기업 보고서,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있었잖아요. 걔네들. 그 걔네들은 보고서별로 얼마의 과태료를 낸다고요? 제출 안 하면? 보고서별로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까지 낼 수 있겠다. 그죠? 보고서별로 3천만 원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거래를 하게 되면 국제거래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국제거래 명세서는요, 내가 국제거래를 한 국의 특수관계인별로 각각 500만 원씩. A, B, C 하고 국제거래를 했어요. 그럼 국제거래 명세서를 A하고 거래한 거, B랑 거래한 거, C랑 거래한 거를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국제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각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1,500만 원. 국의 특수관계인별로 500만 원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상가격 산출세 관련해가지고 과세당국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굉장히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요구하는 게 한 10몇 개 되는, 10개 정도, 10개 좀 넘는데, 그거는 어떤 거는 3천만 원, 어떤 거는 5천만 원, 어떤 거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서 그냥 정상가격 산출세 관련해가지고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안 했다면 종류별로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세네요?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과세당국은 위 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 기간을 정해서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따라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부과할 수 있대요. 과태료는 지연 기간, 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 기간은 얘네들한테 30일 동안 자료 제출해라. 또는 너 거짓 자료였어? 이거 거짓 자료인데 시정해라. 30일 동안의 이행 기간을 정해가지고 자료에 제출을 하거나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0일의 그 기간을 정해서.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시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지연 기간에 따라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더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밑에 이제 산식이 나오는 거죠. 산식 나오는데 그 산식에 따라 가지고 2억 원을 아무튼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30일의 이행 기간을 줘가지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때까지도 시정이나 제출을 안 했다면 그러면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국가 간 조세 협력이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국가 간의 조세 협력 하려면 우리가 저쪽에서 요구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걸 금융관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금융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쪽 나라에서 조대정보 협력 요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금융정보를 은행 직원이라든지 은행장한테 요구해가지고 그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금융정보 제공 불이행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A.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규정에 따른 실제 소유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가 실제 소유자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되는 거고요. 또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3천만 원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얼마냐? 그 구체적인 게 밑에 있어요. 구체적인 게. 전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이라면 2천만 원.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1,000만 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요. 아예 제공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거는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거짓은 아니고 그냥 일부만 제공하고 일부만 제공 안 했어. 그러면 1,000만 원이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서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50%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고요. 늘리는 경우에도 3천만 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대 얼마까지만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자, 아까 우리 8절에서는 두 개를 신고하는 거였죠. 얘를 신고하거나 이걸 했을 때 얘네들을 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거를 신고하거나 이랬을 때 해외 현지법인 명세증을 재료를 제출하거나. 근데 그걸 안 했네? 그럼 과태료가 붙어야겠죠. 일단 먼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인데 일단 아셔야 될 게 얘는 과태료가 최대 20억을 넘을 수는 없어요. 최대 20억을 넘을 수 없습니다. 최대 20억 원이에요. 얼마만큼 그러면 그 표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표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자, 신고를 안 했거나 또는 과소 신고했을 때 그러니까 미신고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 원 이하면 10%, 20억 원에서 50억 사이라면은 15%.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억이다. 그럼 20억까지는 10% 하고 20억과 50억 사이는 5억은 15%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50억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부분은 20%인데 엄청 미신고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많으면은 계산된 금액이 20억을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도가 있다고요. 얼마라고요? 한도가 20억 원 한도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에 대해서 얘가 이제 신고 의무 위반 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먼저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명을 요구했어요.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더니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러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의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나 소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천재재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지진 나가지고 내가 땅속에 한 몇 개월 있었어. 그래서 올라왔더니 왜 소명기간 지나가지고 왜 그동안 안 했냐 이런 얘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억울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소명을 못했다면 그러면 걔네들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소명 요구를 응하지 않았을 때는 소명하지 아니한 금액이 20%. 이거는 계좌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10, 15, 20 그렇게 3단계로 초과 누준으로 돼 있고 아무리 많더라도 얼마는 초과할 수 한도가 20억을 한도로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거기서 지금 10, 15, 20% 이렇게 딱 정해놨지만 그거에 50%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과태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과태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요? 신고를 안 했는데 이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그 계좌 금액이 예를 들어서 80억이었어. 그러면 과태료가 그 표에 의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80억이었으면은 6억 5천만 원에 30억에다 20% 하는 거니까 12억 5천만 원? 그죠?
이렇게 되는 거, 80억이라면 그 표에 의하면 1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액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거에 50%를 더 플러스하거나 이거에 50%를 가감할 수 있어요. 가감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얘가 예를 들면 초범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초범 이렇게 되면 우리 좀 봐주는 거 있잖아요. 초범이야. 그럼 좀 봐주고, 야, 이거 너 3년째야. 그러면 50% 더 가중하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더라도 최대 얼마는 넘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도 20억은 넘을 수 없어요. 그래도 20억은, 최대 무조건 20억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겠지만, 이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는요, 마지막에 지금 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을 받아요. 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따가 이제 보시면은 뒤에 조세범처벌 마지막에 할 때 보면은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해가지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가지고 뭐 징역 몇 년에 과태료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 과태료 안 내요.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과태료 계산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벌받거나 조세범처벌절적법에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고 통고대로 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처벌을 받거나 그렇죠? 조세범처벌절적법에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고서 통고대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통고처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얘네들 여기에 요건을 추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요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도 과태료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과태료는 최대 얼마가 되는 거냐? 얘는 과태료가 최대 5천만 원이에요. 그죠? 거기 보시면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대 5천만 원이에요. 법수정의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또 부과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아시겠죠? 해외 현지법 명세서에 대한 거는 최대 5천만 원입니다. 해외 현지법 명세서.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또는 관련 자료,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서 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할게요. 좀 지워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 등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한 거고, 이거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해외 부동산 투자 명세서. 그래, 합해가지고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나눈다면 얘는 최대 5천만 원. 과태료가 얘는 최대 1억 원. 이거에 대한 명세서와 이건 부산 투자에 대한 명세서에 대한 과태료가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1억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까지 보시면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3번부터는 또 뭐가 나왔죠? 소명이 나네, 소명. 3번 소명 나오면 똑같다니까요. 소명 나오면 그 내용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위반 행위 정도나 위반 횟수나 동기 결과 등에 따라서 계산된 과태료 금액. 그러니까 이게 최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밑에 보면은 참고해가지고 이 해외 요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태료가 거기 표에 쭉 나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 얘는 5천만 원이고 얘는 1억 원 한도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표가 지금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계산된 과태료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초범이냐 아니면은 상습범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가감이 되는데 가감될 때는 얼마로 가감한다고요? 50% 그 계산된 과태료 금액의 50%를 가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50%를 가감한다라도 각자의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요. 응? 그런 얘기들이 또 그런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 다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참고에 나와 있는 것까지 어떻게 이건 암기할 수 없어요. 얘는 그냥 쭉 보세요. 그냥 이럴 때 전부 다 건별 500만 원, 건별 1000만 원. 그러니까 쭉 합하다 보면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죠. 그럼 한도가 얼마까지가 되고요.
5천만 원이 되는 거. 뭐 이런 식입니다. 얘는 최대 1억이고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국조법은 솔직히 이제 이해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이해를 시켰어요. 양이 좀, 얘도 많은 편이에요. 양도 많고, 내용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국조법은, 아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국제거래잖아요. 내용이 더 어려워요, 사실. 더 어려운 건 사실이고, 용어도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됐다면,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소 3번은 모셔야 돼요. 2문제 나오는 거 다 맞추려면은 최소 3번은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가성비 좀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국징법은 사실 양이 얘보다 적어요. 그리고 내용이 이거보다는 좀 그래도 얘가 더 어려운 말들이 많고요. 국징법도 좀 어렵지만 얘보다는 좀 낫거든요. 근데 걔는 4문제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타세법 공부할 때 국징법에 신경을 좀 쓰시면 좀 좋겠어요. 그거는 가성비가 조처법과 국징법은 이거는 가성비가 엄청 좋잖아요. 그죠? 조처 2개랑 국징 4개는 놓치지 않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좀 많이 봐서 그래서 놓치지 않는다. 국기 가성비 떨어지잖아요. 국기 엄청 떨어지죠. 근데 4문제 5문제 나오지만 양이 엄청 나거든요. 양이 이거에 한 2배는 되죠. 그러니까 이거 2배는 돼요. 국조법에 2배는 되고 내용도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쉽지 않지, 양도 많지. 국기법도 또 거기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국기법은 그 교재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판례가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미쳤어요. 미친 거죠. 그 2차 때 세법학에서 나와야 될 문제가 막 판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게 또 거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국기법은 양이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판례까지도 다 생각한다면. 그 가성비가 엄청 떨어져요. 엄청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안 볼 수는 없고 4문제나 5문제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기법이 5문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국기법을 좀 보죠. 이번에 혹시 국기법 좀 찝어주지 않았나요? 뭐 안 찝어줬어요? 국기법 동영상 쭉 올라가 있는데 이틀 내내 막 한 거 있을 텐데 안 찍어줬구나. 제가 한 3월 말쯤에 한번 찍어드릴게요. 제가 찍으면 아무튼 그러니까 한번 찍어드릴게요. 아니 왜냐면 보기 좀 많이 그러면 한 3번 정도 봤는데 마지막에 와 진짜 잘 안 봐진다 그러면 제가 어디는 꼭 봐라. 이번에 나올 확률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거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조법 좀 가성비 떨어지죠. 국기랑 국조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쪽 기타세법에서는 그래도 기타세법에서 12문제, 많게는 13문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가끔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12에서 13문제 정도 나왔을 때 최소한 9문제 이상, 9문제 이상, 심지어 10문제 가까이 9문제 정도는 최소한 맞춰줘야죠. 그거는 맞춰줘야 됩니다. 최소 9문제. 아시겠죠? 이러려면 국진과 조초는 무조건 맞춰야죠. 무조건 맞고 국기랑 국조는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좀 틀릴 수가 있긴 한데 국징하고 조초, 지금 보는 조초는요 진짜 가성비 좋은 데입니다. 자, 조초 가볼게요.